때는 800년대 후반 신라 말의 상황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이 유랑을 떠나서 반란군에 합류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 반란군의 무리 중에 완산주의 견훤이 가는 곳마다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격변기 시대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견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견훤에는 아주 흥미로운 출생의 비밀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박시백의 고려사 후삼국 시대의 첫 번째 영웅 견훤편은 신병주 교수님의 견훤의 출생의 비밀에 관한 1분 특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견훤하면 많은 분들이 후백제를 공부했기 때문에 뭐 전라도 출신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상주 출생이에요. 그 삼국사 기록에 보면 견훤은 상주 가은현 사람이다. 네. 현재는요 가은현은 지금 또 문경 쪽에 네. 이제 소속이 돼 있는데 본래 성은 이씨였는데 나중에 견으로 성씨를 삼았다. 아버지 아자개가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다가 이제 뒤에 집안을 일으켜 장군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 이제 삼국 사기 기록이고 지금 그 유명한 견훤이 지렁이의 아들이다라는 그 기록은 바로 삼국유사에 딱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 견훤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때는 또 견훤의 어머니는 이 전라도 광주 북촌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있거든요. 네, 광주 북촌의 부잣집 딸. 근데 어느 날 딸이 아버지한테 밤마다 자줏빛 옷을 입은 남자가 자꾸 침실을 찾아온다. 그럼 나 진짜 죽겠다. 이거 스토커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지혜를 발해요. 그럼 너가 한 번은 그 남자에게 긴 실을 바늘에 꿰가지고 이제 남자의 옷에다 탁 그 꽂아두라. 그래서 이제 낮에 그 실을 따라서 쭉 가보니까 북쪽 담장 아래에 커다란 지렁이 한 마리가 그 바늘에 그 허리에 이제 바늘을 꽂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임신을 하여 남자아이를 낳았다. 지금 요 찾아왔던 이 지렁이 아들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싹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15세가 되자 스스로 견훤이라 하였다. 이렇게 삼국유사의 기록에 나옵니다. 네. 자, 지금 신병 교수님 말씀한 대로 정말 흥미로운 기록인데 박하백님은 어쨌든 삼국 사기 쪽에 주로 이제 그 인용을 하셨는데 이 농민 아자개의 아들이 나중에 장군이 되었다를 지도자로 농민 지도자로 좀 해석을 하셨어요. 실제 아자개는 그 상주 일대에서 일정한 세력을 갖춘 농민 반란의 형태를 아마 통해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왕건한테 항복을 하잖아요. 네. 그 자체가 하나의 호족화된 반란을 통해서 성장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걸로 봤을 때 견훤 아버지는 그 자신이 견훤과 같은 또 다른 반란의 지도자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견훤은 또 굉장히 흥미있는 게 15살에 이미 자기 이름을 견훤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독립적인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이때까지는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키기 전이었겠지만 좀 카리스마 있고 한 이런 사람이었을 텐데 그걸 딱 벗어나서 스스로 독립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혹시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지렁이설 예. 혹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견훤은 뭐 여러 왜 가지 하필이면 지렁이였어요? 좋은 것도 있는데 일단 견훤은 이 삼국 유사를 기록한 그런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이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용이라든가 뭐 호랑이라든가 뭐 이런 그 좀 긍정적인 동물보다는 좀 부정적인 동물일 수 있잖아요. 지렁이가 뭐 그렇게 뭐 지렁이 보고 아우 예쁘네 뭐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그 색깔도 자줏빛이에요. 지렁이 약간 자줏빛이잖아요. 네. 그런데 억지로 우기면 용처럼 생겼어. 꾸물럭꾸물럭거리는 거. 그렇죠. 집중한 게. 그래서 실제 지렁이 보고 이런 설도 있어요. 땅지자 용용자 지룡 하다가 지렁이가 됐다. 이런 뭐 이것도 물론 설이지만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 견훤은 패배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왕을 상징하니까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 패배한 그런 모습을 이제 담아서 이 지렁이설화가 유행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몇몇 고려사 전공자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봤고 그리고 고전문학계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이제 역사학계에 계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고전문학계에 있는 선생들은 하나같이 여기에 대해서 다 자기 학설들을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지금 신병주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지룡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이되지 못한 땅의 지렁이. 그러니까 용이된 왕건에 비유해서 그렇지. 견훤은 용이되지 못한 지렁이로 좀 폄하해서 했던 것이 그래서 지금 측면이 다시 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박시백의 고려사에 보니까 지렁이 진짜 크게 그려놨네요. 아 그게 왜냐면 이제 그 용처럼 그려놨어. 용처럼 그려놨. 예. 그리고 백제가 용의 전설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백마강을 백제 중심으로 용왕, 해서 그렇죠. 모든 것이 용의 전설이 원천이어서 이 지렁이 지룡설이 백제의 백제의 슬픔까지도 담고 있다. 이렇게 또 고전문학에서는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 우리가 지렁이설을 단순히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또 이 문학적 상상력과 역사적인 배경을 둘러싼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흥미로운 것은 이 삼국사기에 네. 그 견훤이 어렸을 때 견훤이 아버지가 농사일을 하다가 이제 애를 돌봐야 되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이제 그 옆에다 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호랑이가 와서 젖을 먹였다. 저승물렸다. 요거를 보면은 삼국사기는 사실 이런 이제 김포식의 편찬 원칙 자체가 그런 삼국유사식 좀 허무맹랑한 얘기를 싫지 않는다는 게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굳이 실어놓은 이유는 그 일대에 견훤에 대한 그런 부모의 마음 이런 숭배하는 것들, 분위기. 숭배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박하백님께서 이번에 이 후삼국 시대를 그리면서 견훤을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견훤의 이미지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그리셨어요. 굉장히 이게 특징적인데 사실 인물로만 따지면 궁예, 견훤, 왕건을 세 인물을 그대로 따로 놓고 보면 견훤이 가장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보면 세 명 그 왕건 궁예 견훤 세 명의 모습만 보면 견훤이 후삼국을 통일한 것처럼 보여. 이미 삼국사기나 고려사에도 네. 이제 용모가 준수하고 훤칠하고 이제 체격이 이제 크고 이런 식의 표현들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대범하고 용기 있고 이런 뭐 좋은 표현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네. 사실 제가 그린 모습이 멋짐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게 아닐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왕건은 이제 부모의 힘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차지했고 이랬는데 이 견훤은 사실 그 시기에 이미 어떤 비장이라고 하는 무장의 위치까지 올라서 자기 힘으로 뭔가 좀 대척하고 뭐 이런 이미지예요. 네. 자수성가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 신라에 있을 때 이제 저쪽 서남 해안 쪽으로 가서 그 부대를 이제 지휘할 때도 정말 뭐 성실했다 그래요. 이렇게 뭐 거의 그 소위 그 무기를 배고 그 옆에서 이제 계속 이제 있었다. 이런 뭐 표현들도 보면 솔선수범하는 그런 지휘관의 그 모습을 이제 보였고 실제 이제 신라가 상당히 이제 위기를 겪고 있는 바로 그런 시기였고 나도 이렇게 뭔가 새로운 시대를 한번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점차 이제 뭐라든가 광주 등 이런 지역을 점차 이렇게 차지해 나가니까 가는 곳마다 이 호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견훤이 이렇게 힘을 모아 빼앗긴 것을 되찾고 새 세상을 열고 싶으면 나를 따르라 할 때 상당히 백성을 따르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그 박시백의 고려사에서도 아주 정말 약간 그 견훤에 좀 사심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사실 견훤이 보면 일대 다른 반란의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어떤 세력화하는 이런 정도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견훤은 어떤 시대를 읽는 눈 그리고 정치적 감각 이게 굉장히 빼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었던 군사를 미천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유랑하고 있던 농민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규합함으로써 반란을 시작하거든요. 네. 정규군과 농민군까지 합해진 이런 모습 때문에 곧바로 뭐 이수성으로 가면은 거기 성들이 앞다 항복하고 그러니까 항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합세하고
이러면서 곧바로 반란을 일으키자마자 광주를 점령한 다음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른 반란의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정말 남달랐던 인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준비된 무장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어떤 활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봐요. 나중에 보면 곧바로 이 도읍을 정하면서 반포한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건국의 자기 뜻을 밝히고 또 실질적으로 뭐 중국하고 교류하고 이런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기존의 다른 어떤 기원이나 양길 같은 그런 지도자와는 확실히 다르다. 이런 점들은 좀 확실히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그런 세력들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많고 하니 뭔가 이렇게 나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침내 이 완산주, 지금의 전주에서 이 새로운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네. 공식적으로 그래서 후백제 건국을 900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백제라고 일단 해요. 백제를 이제 이 국호로 정한 것은 그만큼 사람들한테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백제의 향수 같은 거. 사람들이 옛날 그 국가에 대해서 더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은 지금 시대가 잘 살고 이러면 뭐 옛날 뭐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옛날 그 백제 때가 좋지 않았어라는 이런 그 어떤 정서들을 담아서 이제 국호에도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전주에 도읍을 정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 이건 바로 최근 이야기인데요. 바로 후백제의 궁성터들이 이제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주의 뭐 노송동 뭐 이런 일대에 발견된 이런 궁성터 유적이 좀 더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이제 발굴이 되면 후백제라는 나라의 좀 실체 같은 것이 또 밝혀지지 않을까. 그리고 완산주를 도읍으로 삼은 후에 바로 선언한 내용에도 바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백제의 정서를 계속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뭐 활용을 했다 할까요? 의자왕의 울분을 그렇죠. 지리라. 내가 삼국의 시초를 찾아보니 많이 문제를. 결국 만에서 다시 백제가 이제 성장을 하니까 이거 보면 시작도 후에 그렇죠. 신라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신라보다 백제가 역사적으로 앞섰다라는 것을 이제 맨 처음 밝힌. 그리고 이 마지막 멘트가 정말 대단한데 지금 내가 완산에 두고 봐요. 전주에 두고 봐요. 의자왕의 울분을 씻어내겠다. 이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뭔가 이런 좀 강력한 이 백제 뭐 부흥의식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결혼하면 사실은 좀 전략가로서의 모습도 상당히 갖추고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 후백제 건국 이후에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외교 관계를 맺어요. 오나라하고 월나라 지금의 그 저장성 지역인데 뭐 이런 거 보면 기원이라든가 양길과 같은 이런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백제가 망하고 한 200년이 넘게 지난 상황이잖아요. 이쪽 일대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주류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을 테고 당연히 이제 백제에 대한 향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제대로 포착하고 이제 국호부터 백제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견훤이 갖고 있었던 구상 자체가 출발부터 이때 나이 기껏해야 20대 초중반인데 그것까지 전부 내다본 이런 해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네요. 네, 이런 걸 보더라도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20대 중반이네요. 네. 867년생이니까 26살. 네. 이제 바로 새 역사의 시작, 삼국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인데요. 박시백 고구려사 견훤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궁의 이야기로 이어지겠습니다.